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집권 여당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노출까지 당을 수습해야 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히려 논란의 최정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친윤계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권성동 대행 체제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도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내홍을 빚고 있는 집권 여당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윤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띄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 지도부의 사퇴가 시작됐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채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 유출 등으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거부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거취를 고민 중입니다. 당내에서는 비대위 체제 출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비상시국에서는 비상체제로 가야 한다고 썼고 권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던 안철수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고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권대행 체제의 한계에 공감하고 사실상 비대위 체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고 잡음 없이 비대위로 전환해 대통령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고위 해체 후 비대위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면 상임 정국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만 해도 자리를 내놓을 뜻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 내가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이 비대위 체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공감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채널A와 통화에서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비대위로 가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권 대행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출범을 위해 권 대행은 다음 주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 대행이 비대위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은 말을 아껴왔습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분명히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권 대행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직무대행 체제를 고수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듯했습니다. 권 대행은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최고위원 사퇴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은 내가 설득할 테니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제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 대행이 오늘 최고위의 안건으로 가져온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 명단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친윤계에서는 최고위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뽑는 선거의 관리위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인사 논란에 문자 메시지 노출, 경찰국 신설 갈등까지 악재가 이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직접 치안과 방역 현장을 찾아 민생을 챙겼습니다.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흔들리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포인트 더 떨어지며 28%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더 상승해 62%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논란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경찰국 신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 노출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참모들 모두 고민하고 있다며 묵묵히 하다 보면 국민들도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들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과학 방역 대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서울 신촌지구대를 찾아 근무 중인 경찰관을 격려했습니다.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집단 행동이 벌어진 경찰 조직을 달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문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집권 여당이 혼돈 속입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오전엔 버티다가 이 비대위 전환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취재한 바로는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은 맞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대행 직무체제를 고수하려는 듯 했거든요. 대통령실과 당내에서도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고요. 네. 그런데 당사자인 권대행 설명은 다릅니다.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된 뒤 대행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절차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사퇴를 만류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 필요한 이유가 권대행이 최고위원직을 관두면 원내대표까지 관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대행의 문자 파동으로 이 비대위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시청자들도 이딴 사과에 거기다 지도부 상황까지 보면 이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권성동 대행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권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넉 달도 안 돼 검수완박에 합의하고 대통령실 구급 채용 논란에 최근 대통령 문자 대화 노출까지 총 3번이나 사과했죠. 두 번째 이유는 어정쩡한 이준석 대표 거취를 매듭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대표직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또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새 대표를 바로 뽑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자녀 임기만 하게 되거든요. 비대위를 거쳐 새 대표를 뽑게 되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되는 만큼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네, 시청자 질문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생각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지금 동의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네, 권대행이 버티다가 마음을 돌린 이유도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권대행 체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거나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문자 파동 이후부터 나왔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권대행을 재신임했다고 보는 시각도 실제와는 달랐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대화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주위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최 기자, 지금 보면 궁금증이 꼬리를 무는 게 권성동 대행 체제를 끝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권대행은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의결 기능을 상실시키기 위해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엇갈립니다. 현재 9명 최고위원 중 과반인 5명만 사퇴하면 과반 의결이 불가능해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하지만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해야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퇴 뜻을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 외에 다른 최고위원들은 원론적 입장을 보이거나 관망 중이어서 과반 사퇴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당원 96조를 보면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도록 하고 있어 이 방법도 거론됩니다. 그러면 권대행이 지금 시간을 끌고 실제로 비대위 전환은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도 좀 드는데. 네, 본인은 당 쇄신이 필요하다,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간 끌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실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혼란의 기간은 최대한 줄이는 게 당을 위해서도 뭐 대통령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통과한 새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국회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97그룹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첫날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본선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3명이 공정선거 서약식과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97그룹 박용진, 강훈식 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과 대세론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내부 총질, 이 프레임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내부 총질이란 말 쓰지 맙시다. 이번 선거는 이변의 선거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속된 이변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후보는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기나 방법에 있어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담는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 비전과 비전이 만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하는 거예요. 이 후보는 단일화 움직임에 말을 아꼈습니다. 주말 전에 박용진 의원님이랑 강훈식 의원님 두 분 만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새 후보는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주말 각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갖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이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를 하던 시기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선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김모 씨. 공교롭게도 이 집 소유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총무과 5급 직원 배모 씨입니다. 주민들은 숨진 김 씨와 배 씨가 종종 만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변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 가시고 밥 먹고 뭐 이런 정도는 다 같이 갔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분인가 뭐 그런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배 씨는 법인카드 한도 탓에 개인카드 여러 장으로 먼저 계산한 뒤 다음 날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들 개인카드 중엔 숨진 김 씨 카드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 씨에게 카드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기무사 출신으로 지난 2020년 말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를 하던 시기입니다. 김 씨 외에도 이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였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고 계셨나요? 경찰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 중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데요. 뭐가 더 많다는 거죠? 부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 부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컷오프를 통과한 이 의원이 오늘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 중에 말한 겁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다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분이 나쁘겠는데요. 저 말이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생활 수준이 높다고 답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 쪽에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난주 발표에는 수치가 정반대로 나와서 오히려 부자는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다는 응답도 들쑥날쑥해서 일반화하긴 어려웠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또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원은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오늘 이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과 함께 춘천에 당원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하모니카도 불고 노래도 하면서 댓글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어딘가 좀 쓸쓸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 들어오실 것 속마음이 표정에 드러나는 것 같죠? 네, 그러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처법이 있나요? 네, 한 장관을 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질문은 하지만 답변은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검증하는지 그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인사검증을 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그 인사검증하는 절차 방법. 자,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을. 아니 지금 왜 설명 못합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제가 호통을 치실 거라면 제가 듣겠는데요. 답을 드리실 거라면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호통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때로는 이 답변의 내용이 아닌 발언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혹은 대통령실은?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주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바를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 장관이 없는 자리에서도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철회된 것은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한동훈의 입장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제2의 실력자입니다. 장관은 각종 인사들의 검증 권한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날 세우기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성범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러 갔는데 퇴짜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사건 남의 사건 따지며 관할구역 구분짓는 경찰의 일처리 탓이었는데요. 고소장은 결국 다른 지역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A씨는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3주 동안 고민하다가 집 근처인 인천의 경찰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려다가 이번에 이제 좀 인하대 사건도 있고 경미한 성범죄자더라도 그냥 지금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고소장을 내자 경찰관은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곳이 자신들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관할이 경찰서니까 경찰서로 등기 우편 보내시거나 방문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접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결국 A씨는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내면서 하도 기가 막혀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왜 이것조차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목이 와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관할과 무관하게 고소고발 접수를 받고 이후 담당 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절차는 모두 무시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우편으로 보내는 게 더 빨리 접수돼서 안내한 것이라며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경계가 모호한 범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수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선 여전히 관할 구역을 따지며 내 사건과 남의 사건을 구분짓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동생을 학대하고 굶주림에 방치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오빠가 구속됐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숨진 여성의 시신은 20kg에 불과했고요. 비정한 오빠는 동생과 주민센터 접촉도 철저히 막았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어딘가로 손짓을 하는 남성.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하얀 천으로 감싼 시신을 옮깁니다. 이 남성은 함께 사는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대소변을 못 가리면 밥을 안 주거나 체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30대 여동생의 시신은 20kg에 불과해 경찰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 영양실조로 사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을 걸로 추정되지만 위기를 감지한 곳은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지만 주민센터 측이 여동생을 직접 본 건 지난해 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1년도 1월이었고요. 학대사고까지는 그렇게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장애인 오빠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정기 전화점검 대상인 고위험 가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이와 별개로 매분기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지만 통화자는 매번 김 씨였고 동생과의 접촉을 꺼렸다고 말합니다. 동생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외출을 꺼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를 꺼린 거 있다. 저희가 강제로만 가서 만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거의 집 밖으로 안 나오세요. 여기 이성장 1년 한 2, 3개월 됐는데 여동생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성이 동생 상태를 감추려 한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성을 상대로 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시신을 감추려 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별도의 신호 없이 맞은편 차량을 살펴본 뒤 좌회전하는 걸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좌회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인도로 걷고 있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1톤 트럭이 SUV 뒤쪽을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차량 사이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급대원들이 꺼내려 합니다. 인도를 걷던 이 남성이 1톤 트럭에 받쳐 숨지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8시쯤.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걸 발견한 1톤 트럭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틀다가 인도를 덮친 겁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원래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었지만 교통량이 늘면서 2015년부터 비보호 좌회전이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좌회전 사고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할 때 항상 조심하고 좀 불안하고. 근처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대형 트럭이나 그 물류차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후방에서 크락션을 많이 울려서. 경찰은 신호등 옆에 붙어있던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을 오늘 떼어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계속 허용하면 위험하다고 보고 금지한 겁니다. 유족들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응고천지예요. 시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들 해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 2명 모두 전방 주시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고양이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병든 채 우리에 갇혀 있거나 죽은 지 한참 된 고양이도 있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 주인을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가정집 현관문을 열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들어갑니다. 쇠창살로 만든 우리에 비쩍 마른 고양이가 갇혀 있습니다. 근처엔 배설물과 먼지 그리고 벌레가 수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층층이 쌓여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병이 들었는지 몸에 벌레가 붙어 있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바닥엔 말라 비틀어져 부패가 진행 중인 고양이 사체가 보입니다. 지금 며칠 된 것 같은데. 며칠이 아니라 한참 된 것 같은데. 이 집에서 발견한 고양이는 모두 28마리. 여성 세입자가 키우던 건데 수년간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이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인을 검역원에 일단은 보내놨고요. 왜냐하면 이 죽어 있는 것만으로도 동물 학대의 정황은 저희가 이제 확실히 하고 있고. 여성은 분양 목적으로 고양이를 사육하는 일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두 달 청소를 소홀히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고양이를 옮길 장소를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구조한 고양이들을 병원으로 보내 치료하고 여성은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펄펄 끓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찌는 듯한 더위에 고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 속에서도 얼음이 어는 계곡이 있다는데요. 배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과 산비탈 사이 흘러나온 냉기가 온몸을 감싸면서 더위가 싹 가십니다. 30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무색하게 얼음도 얼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입니다. 겨울 동안 계곡에 축적된 습한 냉기가 여름철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 얼음골 약수터에도 너무 시원하고 물도 최고. 이 계곡은 너무 맑고요. 진짜 일곱수인지 송사리들이 막 돌아다니고. 반면 도심은 온종일 푹푹 쪘습니다. 부채질을 하고 햇볕을 가려봐도 금세 온몸엔 땀이 한가득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좀 쓰러질 것 같아요. 떼약볕 아래를 걷던 시민들은 쿨링포그 아래에서 잠시나마 열기를 식힙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동남아 날씨 같아요. 폭염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성남 분당구가 37도를 넘은 것을 비롯해 서울 34도, 대전 3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5호 태풍 송다가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제주와 남해안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강한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 상간엔 최고 300mm가 넘는 장대비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80mm 이상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올리면서 다음 주 내륙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이번 여름엔 해외 휴가 계획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확진되고 나서 길게는 열흘 동안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코로나 검사센터에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지난 2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 시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출발할 땐 분명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비행기에 내려 확진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43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더 낭패입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났던 윤수연 씨는 지난 8일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결국 일주일가량 격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 표까지 추가로 제가 예매를 했었어가지고 그래도 40~50을 쓰지 않았을까 어린가 봐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엔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언제 귀국할 수 있냐, 격리해야 하느냐 등의 문의글들이 속속 올라옵니다. 대사관은 연락을 안 받아요. 제가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좀 사람들이 혼선은 없을 것 같아요.
국가별 코로나 격리 기간은 주로 5일에서 일주일까지. 중국은 확진되면 무조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추가로 일주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가 끝나고 코로나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바로 입국할 수 있지만 양성이 나오면 확진일로부터 열흘이 지나야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확진이 됐을 경우에 10일 동안 이제 더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서 여행자 보험도 가입을 하고 제가 가는 지역 주변에 어디에 이제 클리닉이라든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모를 확진에 대비할 수 있지만 격리 숙박비 등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보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광주 출신인 김치안감은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입직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내 안보통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경찰대 출신인 김치안감이 초대국장이 되면서 경찰대 위주의 고위직 구성에 대한 정부의 개혁 방침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찰국의 반발에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함께 경찰국 속도 조절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들의 갈라치기는 좀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행안부 장관이 무도하게 몰고 가고 있다. 경찰국 산하에는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는데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이 골고루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엇갈리는 학부모들의 반응을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들은 만 6세가 되내 학교에 입학해 만 17세에 졸업하는데 12년의 의무교육 기간은 유지하면서 입학과 졸업을 1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빨라졌고 공교육의 울타리에서 아이들을 일찍 돌보는 것이 교육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교육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최종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1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미치는 타장면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월령 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월의 차이에 따라서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적응 차이가 크답니다. 학부모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8살에 학교를 들어가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적어도 25명? 그 아이들이 7살부터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애들이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인지하는 게 또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 주위에서 보면은 좀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어요. 애들이 빨리 학교 갔으면 그렇죠. 교육부는 2년 뒤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 일괄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는 존치화돼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협력체인 이 칩4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칩4 참여 검토와 함께 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중국을 달랠 전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yeas are 243, the nays are 187. The motion is adopted.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미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법안은 우리 돈 365조 원을 들여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대중국 견제법이 모체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 구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빅토리아 뉴런드 미 국무부 차관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칩4의 공식 명칭으로 반도체 공급망 회복 탄력성 대화 워킹그룹을 제안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배타적 의미의 동맹 대신 열린 협의체로서의 대화를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참여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이나 디지털 산업 등 중국과 다양한 협력 분야를 염두에 두고 한중 공급망 강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포스코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는 반기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포스코만 해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모두 직고용하려면 매년 2조 원이 들어간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포스코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협력업체 직원은 50여 명. 포스코는 판결 직후 이들에게 즉각 직접 고용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파견 인정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고용해야 됩니다. 포스코의 협력업체 전체 근로자는 약 18,000여 명. 포스코는 모두 직고용하려면 연간 2조 원이 더 들 걸로 추산합니다. 법원은 원청인 포스코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포스코 직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사내 하청 현실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등 다른 기업의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조 원대의 직고용 비용이 걱정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로봇 도입 등 자동화에 나서면서 일자리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파견 업종이나 기간을 까다롭게 제한한 현행 파견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높은 임금에 안정적인 고용, 다양한 복지로 이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죠. 정부가 정원도 줄이고 업무 추진비도 깎고 호봉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파티는 끝났다며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꼬집은 지 한 달 만에 정부는 방만 경영을 되수술할 구체적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 5천 명 늘어 45만 명에 육박하는데 당장 군살 빼기에 돌입합니다. 비대한 조직 인력의 슬림화를 통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습니다.
부행장, 본부장 같은 과도한 간부직부터 줄이고 비슷한 업무직위는 과감히 합칩니다. 다만 청년 취업 충격파를 고려해 신규 채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임직원 보수도 손봅니다. 호봉제 철밥통을 깨고 경제 상황과 기관 재무 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인데 10월에는 임원급, 12월에는 직원급 대상 인건비 조정 지침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가 예상됩니다. 또 하반기부터 관리비와 출장비 같은 경상경비와 업무 추진비도 10% 이상씩 삭감됩니다. 과도한 복리 후생에도 칼을 듭니다. 속초, 양양 등 전국 휴양지에 있는 직원 연수원은 물론 콘도, 골프회원권 같은 불필요한 자산부터 팔아야 합니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은 당장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만 억지로 쥐어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노조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정부 장담대로 공공기관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자구책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여야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의 인하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휘발유값 기준으로 리터당 최대 100원 정도 내려갈 수 있지만 당장 그만큼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평균보다 리터당 휘발유값이 130원 정도 싼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값을 아끼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비싸죠. 조금 더 쌌으면 하는데 출퇴근할 때 그나마 싼데 그냥 싹 봐놨다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로 찾아오죠. 아무래도 힘들지. 딴 것도 다 오르니까 휘발유값 오르면 딴 게 다 오르잖아. 이렇게 높아진 기름값에 서민 부담이 커지자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서 휘발유값, 경유값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대 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현재 37%까지 내려간 세금은 5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30%의 범위 내에서 50% 범위로 상향하는 대신에 일몰 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대 인하폭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휘발유값은 리터당 최대 100원, 경유값은 60원 정도 더 내려갑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기름값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년째 동결됐던 식대 비과세 한도도 내년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식대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은 돈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5G 중간요금제가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해왔죠.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이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의 주요 상품이 5G로 바뀌면서 데이터 소비가 많아진 이용자들. 무제한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혼자 부담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간대 가격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저가와 고가 요금제로 치우쳐 있어 정부는 5G 중간 요금제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월 5만 5천 원인 10GB 요금제와 110GB 이상 고가 요금제 사이에 평균 사용량인 24GB까지 5만 9천 원에 쓸 수 있는 중간 요금제를 새로 만들고 4만 원대 저가 요금제도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중간 요금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50기가에서 100기가 사이에 요금제가 없다라. 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여전히 부재하다라는 게 지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좀 실효적이지는 아직 못한 요금제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이긴 조심스럽다는 입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월 6만 9천 원인 110GB 요금제에서 24GB 요금제로 바꾸면 10,000원을 아낄 수 있다며 SK텔레콤의 중간 요금제를 승인했습니다. KT와 LG우플러스도 다음 달 안에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 군단의 한국인 캐릭터들이 가세합니다. 이 만화는 11월에 공개되는데요. 초록색 소주병, 화투와 태극기 같은 한국적 요소가 깨알같이 들어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발밑으로 흐트러져 있는 초록색의 소주병들, 여전사가 탄 화투와 천하대장부 모습의 캐릭터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호랑이 부서의 초능력 요원들입니다. 마블이 11월에 공개하는 한정판 만화 타이거 디비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미 3년 전 등장해 마블 팬들에겐 익숙한 K-팝 아이돌 루나 스노, 본명 설이, 눈과 얼음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화이트 폭스는 한국에 남은 마지막 구미호의 후손입니다. 불멸의 반신반인 미스터 이니그마는 소주를 즐기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서울에 나타난 괴물을 무찌르는 중에도 친숙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에 대한 마블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영화 이터널스에서는 배우 마동석이 길가메슈로 등장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블의 한국 관련 캐릭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등장한 아마데우스 존은 한때 헐크 역을 맡았을 만큼 아시아계 등장인물 중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스파이더맨은 8년 전부터 여전사 실크가 활약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가 자리를 잡자 이제 본격적인 한국인 히어로가 등장한 겁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 한국 팬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해가 져도 시원한 기운이 없어 답답하시죠? 오늘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는데요. 밤 사이에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7도, 부산은 26도에 그치며 열대야로 무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식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실내와 그늘, 물, 휴식 이 세 가지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오전부터 제주에, 밤부터 남해안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는데요. 많게는 제주 산지에 300mm가량 강하게 퍼부으니까요.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륙엔 최대 4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 남부 중심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찾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한 말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였습니다. 국민들은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경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의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힘이 커진 만큼 그 힘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경찰 헌장에 담긴 이 말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주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하면 바로 돕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